1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고 말했고 검찰 포토라인에는 지도부와 함께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수도권 필승론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일정 비우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 포토라인에 설 거고 메시지를 낼 거라고 하는데 지도부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을 본인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는 물귀신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같이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 입구나 이런 데서 지켜보는 것까지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우르르 함께 서고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뒷배가 되겠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다수당의 권한으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인 것 같거든요. 이건 옳지 않죠. 만약에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참모가 불운하게도 검찰 수사 받을 일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 우르르 따라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 좋게 볼까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위나 부패 혐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휘말린 수사가 아니거든요. 성남시장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장일 때 측근들을 데려가시던가 어떤 수를 써서 지금 정진상, 김용 두 분이 구속이 돼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차라리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과 함께 가던가 해야지 왜 뜬금없이 이 성남FC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수사기관 엇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러려고 당대표 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 수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의혹 중에는 과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습니다. 쌍방하고 관련된. 지금이 성남FC나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당에서 내주는지 이재명 대표 개인 재산으로 내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 상당히 궁금하고 오늘 나오신 권지웅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아시는 부분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변호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일단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면서까지도 어떤 수사의 결백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고, 근데 또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사실 저는 지도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께서 내가 충분히 결백을 증명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민주당에게 번지지 않도록 나도 노력할 테니 지지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민주당에게 더 도움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박지원 원장은 오히려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J라면 단일 대우로 뭉쳐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이 저는 지금 분분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단일 대우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 수사가 적절한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작년 9월에 이미 불송치로 경찰이 결정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사실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건 당시 시장의 의무이고 동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역시도 시장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두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일 대우로 검찰의 부적절함을 비판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가 됩니다만 이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국민들을 더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민주당과 분리해서 이 사항들을 뭐 결백을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원래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밝혀라.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혼자 그런데 가시면 그게 되는 거죠. 다른 지도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네, 결국 생각하시는 이게 거죠? 야당 지도부거든요. 예. 그 개별 의원들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 지도부가 뭐 따라가더라도 포토라인에서 함께 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 검찰 입구에서 응원하는 것 정도는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요. 결국 이게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문제로 치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다면 임시국회 소집을 좀 연기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날 1월 10일부터 임시국회 열겠다고 국민의힘에게 거의 그냥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라도 소환조사 끝나자마자 검찰이 재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이게 국회 불체포 특권 적용되지 아니하고 바로 영장 심사가 들어갈까 봐 그게 겁나서 이 소환하는 날, 출석하는 날부터 바로 우리는 임시국회 열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최소한 이 임시국회를 1월 10일에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열자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맞물리다 보니까 국회 일정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용으로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요. 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예. 네. 이르면 한 10일 정도의 신년 기자회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설 밥상 머리의 여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무인기 관련해서 사실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우려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서울 상공에 7시간 정도 무인기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국방부가 사실은 원래 밝혔던 것을 뒤집고 스스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무인기를 인식한 다음에도 1시간 반 동안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이 오늘 밝혀 단독 보도로 나왔던데 그런 것들을 짚는 것이 저는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방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회 임시회를 열어서 방탄이 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것을 여당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임시회가 개회되는 것 자체를 놓고 방탄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가 여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인지 왜냐하면 민생에 대한 이야기 정책적인 아젠다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와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게 궁금하고 이게 이제 민생의 이제 밥상머리 민심 설 앞두기 때문에 구정 앞에 이걸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국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으셨고 또 하나는 어쨌건 금리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민생 관련한 대책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메시지는 이미 많이 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이런 기자회견, 설 앞두고 하는 그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별 효과 없겠죠. 그냥 검찰 나가서 하는 이야기의 재판 아니겠어요? 그럼 사법 리스크 언급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검찰 비판 또 많이 하시겠죠. 아. 그러면 그 검찰 비판 메시지가 나머지 민생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압도해 버릴 겁니다. 제가 기자라도 검찰 비판으로 기사 쓰지 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이야기하거나 양곡법 이야기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민생 이야기 아주 중요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결국 메신저가 어떤 신뢰감을 국민으로부터 받느냐 이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하면 지금 모든 기자들, 언론들 또 국민들이 그래서 검찰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결백한 거야 아니야. 여기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아무리 전국을 다니고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집중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지만 그 핵심은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대응 이 부분이 이제 주가 되어서 이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뼈아프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 넘쳐나는 사람을 대표 자리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내도 그냥 검찰과의 싸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난 전대에서 뭐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특별히 훌륭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최소한의 사법 리스크나 이 수사에 직결되지 않은 사람이 대표가 됐어야만 네. 민생 이야기를 했을 때 민생 이야기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 받을 때 민생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수사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1월 10일 날 검찰 가서 무슨 이야기 듣고 왔습니까? 어떤 수사 받았습니까? 어떤 질문 받았습니까? 검찰이 무슨 물증을 제시하던가요? 이 질문이 100%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헤드라인이 나가는 것이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의 헤드라인으로 나가겠죠. 민생 이야기가 헤드라인으로 나가겠습니까? 예, 또 언론 측면에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검찰 소환일이 내일이기 때문에요. 내일 또 포토라인에 서고 내놓는 발언들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좀 짚어봤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던 부분 그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도 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되는 대표가 되겠다라며 윤심을 좀 자극하는 듯한 그런 출사표 선언들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 선언 밝히면서 본인의 포부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국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히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다음 총선은요. 당 대표의 이름으로 치르는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지지율로 치르는 총선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치르게 되는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 대표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대통령실 또 여러 정부 부처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당대표는 과감하게 조연이 되는,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어시스트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당대표 선출의 관점과 우리 안철수 의원님 관점이 약간은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공을 보좌하겠다,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대선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어느 후보와 많이 함께하고 있느냐 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정치라는 게 어쨌든 누굽니까? 뭐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김기현 의원인 거죠. 네. 지금 정치라는 것이 왜 김기현 의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친윤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 또한 우리 당원분들이 보면서 단순한 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판단할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예.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윤정부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헌신하는 의원들을 많이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결국 혼자서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혼자서 계속 하시다가 잘 안 된 분으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안철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 당원들의 어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안철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다음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는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당이 확장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설사 전당대회라 할지라도.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는 아주 굳건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의 우려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더 지지가 높은가를 다시 확인하는 전당대회쯤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흘러가도 좋겠지만 누가 이것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쫓겨났죠. 유승민 대표는 완전히 공격당해서 어떤 룰로서 배제되는 모습이고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부위원장까지 사실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거치면서 되려 예전에 도로한국당이라고 되게 어느 진영의 이야기는 잘 대변할지 몰라도 국민 전체가 보기에는 되게 되려 불편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오늘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그것을 지지해내고 실제로 유력한 후보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힘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저는 꽤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되나 아까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윤심 중심으로 이것이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김장연대를 직격하는 발언을 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김기현 의원 역시도 바로 대응 발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좀 더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텃밭연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은 4월 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어울릴 법한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간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재밌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3월이면 김치 다 쉰다. 이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이제 3월이면 잘 익었을 때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꾸 뭐 김치 쉰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1년 내내 김치 먹지 않습니까? 3월에는 김치 안 먹나요? 그리고 설령 쉬어도 신김치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크에 스파게티 먹어도 김치 찾는 사람인데 신김치 좋아하시는 뭐 신김치도 좋아하고 생김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파스타집 가서도 김치 찾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이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중에서는.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김치를 가지고 파오차이니 기무치니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분개하는데 김치 쉰다. 마치 3월에는 김치 못 먹는 것처럼 이런 비유는 좀 이 당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떠나서 한국 국민들의 이 김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사실은 이게 진짜 김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역시나 윤심으로 여겨지는 장제원과의 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 예.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뭐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은가 뭐 이런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됐고 지지율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보면은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 쪽으로 어쨌든 김장연대라고 해서 친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장제원 의원이 있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에 그러면 결집을 하는가 싶은데 또 어느 정도 이게 개소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참한단 말이죠. 도대체 정확한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당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요. 그러나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깝고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이제 당원분들께서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현 의원이 선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가 2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출마한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네, 이제 보니까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공식 후보 등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초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또 컷오프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합동 토론회나 연설회가 들어가기 전에 뭔가 컨벤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이벤트들은 좀 많이 아껴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최근에 장제원 의원님의 공개 지지도 받고 이철규 의원님과도 함께 했습니다만 또 비장의 카드들은 1월 말 2월 초로 아껴두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어떤 시점들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개소식에 많은 의원들이 오늘 오겠지만 또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월이나 이럴 때 또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봐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장의 카드라는 게 뭐 인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정책인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2월 정도에 권성동 의원이 같이 합류하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데 예. 그분도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좋은 길인지. 네. 그래서 지금 개소식에 안 온다는 것 자체로 뭔가 결렬된 것처럼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이제 전대 레이스가 시작됐고 아직까지 후보군 교통 정리가 안 끝났어요. 제가 좀 이 당대표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한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좀 다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당원들이 헷갈려 하니까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까지는 좀 결정을 해야 뭐 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설 직전까지 설까지도 결정을 안 하면 이거 너무 지칩니다. 나 전 네. 의원은 그러면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어찌되었건 이걸 자꾸 끄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뭐 전당대회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나올 건지 말 건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확실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후보군이 정리가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당심과 민심도 다시 한번 또 정리되는 수순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즉답은 계속 피하십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데 최근에 정책적인 제안을 한 걸 두고 대통령실과 지금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어제 나왔던 새로운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해촉 이야기까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 전 의원에게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어떤 일종의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장희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당대표 후보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어디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로 이제 사실상 쫓겨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하겠다고 밝힌 다음에 룰로서 전당대회 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당신 100%로 정리가 되었고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캠프까지 빌려놓고도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는데 그 힘은 과연 누구에 의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끝으로 나경원 의원은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저는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서까지 반박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정책 발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심지어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해촉 이야기까지 하는 거 절대 나오지 말라는 겁박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은 되게 꼼꼼하게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꼼꼼하게 개입하고 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것으로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힘 입장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이 힘이 계속 강해지는 게 정말로 좋을까? 저는 역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좀 비판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위험하다고 여겨질 때가 되면 저는 나누어 담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대 출마 견제를 하는 것이다. 출마를 비토하느냐 이런 류의 해석들 과한 해석입니까? 뭐 저는 정치적으로 뭘 여기에 덧붙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건 본인이 맡은 자리
그것이 공직이라면 예.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의 부위원장이라면은 이걸 공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 또는 저출산처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아주 깊은 내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건 아니라 치더라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또는 총리실, 기재부 등과 아주 면밀한 협의 끝에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검토가 가능한 이야기를 드려서 국민들께 혼선을 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때문에 큰 홍역을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입학 연령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전 당대표 좀 잘못 뽑았다가 사사건건 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과의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까? 그런 모습을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수석이 진화하게까지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책임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의 이런 압박이란 또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장혜찬 이사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물론 타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더 폭넓은 당이 되기 위해서는 나경원 그 부위원장께서 출마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압박이 엄청 구체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딛고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근데 해촉 만약에 되면 그 자리 몇 개월 만에 내려놓는 게 힘들어서 고민을 한 거였는데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젠 다른 길 없이 출마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려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해촉되는 것도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어쨌건 지금 70만 명이 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전국을 이끌고 있고 여당의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저는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좀 결집을 한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기가 더 좋을 거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해촉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쨌건 지금 전체 기류가 아예 뭐 예를 들면 출마 자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으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 출마에 대해서 다들 확신이 없어 하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1월 임시국회 앞서서 두 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방탄 안 하려고 하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게 있는 건 아니거든. 예,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립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우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임시국회 필요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도 속보로 이제 나온 것처럼 심지어 무인기라고 인지한 다음에도 1시간 반 정도 조치가 없었다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합참이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방사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컨트롤 타워가 엉망인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정작용으로 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전에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은 또 늑장 대응이 또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이것을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또 방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여당의 모습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관련해서 우선은 다시 무인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막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뢰를 보이는 조치를 보이기는커녕 우리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무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될수록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이사장 반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번, 1000번 양보해서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민주당이 하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 임시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핏대 높여서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첫 단추를 뜯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이 노웅래 부결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우리 국회의사당 전체에 씌워졌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와 맞물린 임시국회 무리한 소집도 이재명 방탄국회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요. 지금 쟁점 법안이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뭐 양곡법 그리고 일몰제 법안들에 대해서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임시국회 회기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대화 채널도 아직 제대로 복구나 가동이 안 되고 있고 1월과 7월이 원래 임시국회 열지 않는 이유는요. 적어도 이 2달만큼 의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의원 외교를 하거나 지역구 돌아보라는 의미 때문이거든요. 국회법을 한번 보세요. 임시국회를 뭐 어느 날에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 3, 4, 6, 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국회법에 1, 7월은 빠져 있어요. 물론 의원들 다수가 소집하면 열 수는 있지만 왜 우리나라 법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에 1월과 7월을 빼놨겠습니까? 그 2달만큼은 지역구 가고 해외 가서 의원 외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까지도 무시하면서 열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느냐. 그리고 열어서 바로 뭐 일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해서 통과시킬 만큼의 양당 간의 대화나 합의가 되어 있느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언제 날아올지 모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방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의원 외교가 안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실 분들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웅래 의원이 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합니까? 수사 진행되고 있고 노웅래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와 별개로 노웅래 의원이 잘못한 부분은 검찰이 계속 쫓고 있잖아요. 검찰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 10% 올라갈 거다. 저는 이것이 법치에 따라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를 다루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라 되려 이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되려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방탄이라고 공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국회 더 필요하다라고 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무인기 대응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이게 이 조선노동당 논평인지 대한민국 민주당 논평인지 참 헷갈립니다. 아니 적국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영공을 지금 침해하고 돌아갔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려 성주까지 가서 사드 기지도 촬영하다 돌아갔었죠. 예.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게 조선노동당 논평이지 어떻게 민주당 논평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 누가 어기고 누가 깨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수차례 깨고 있잖아요. 포병 사격부터 시작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지금 핵실험까지 협박하고 있는 상황, 우리 개성공단을 폭탄으로 무너뜨린 거 800억짜리 혈세가 들어간 그것부터 전부 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을 상대로 정부와 함께 초당적 협력을 해서 규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무인기 보내는 걸 가지고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정도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거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예, 지지율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한국갤럽에서 나온 지지율을 보면 긍정 37%, 부정 54%입니다. 1%포인트 지금 긍정이 오른 상황인데 다만 그 긍정 이유를 좀 보면 노조의 대응이 적절했다가 14%, 국방 안보에서 잘했다라는 게 10%, 그 이외에 이제 공정 정의 원칙 이런 부분도 있고 대신에 또 부정 평가에서는 독단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그 이유가 가장 많은데 지금 저희 표에서는 지금 한 4가지 순서까지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부정 평가 중에서도 국방과 안보가 등장했습니다. 4%가 이제 부정 평가로 이제 차지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게 공방이 더 길어진다면 지지율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 중에 어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보 또 부분에 있어서요. 네, 다른 측의 국민들은 뭔가 불안하다 혹은 아니면 이번에 전단지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위협이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양측의 것이 다 존재하는데 어쨌건 이제 북한과의 갈등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던 정전협정 위반 관련해서 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어쨌건 각국의 상공을 침해하는 것은 전전협정 위반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이 먼저 그것을 위반한 것을 두고 저희가 되려 외교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북이 일방적으로 전전협정을 위반한 것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썼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못 얻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유의미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명분 삼아 되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되려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어김으로써 그냥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것이 좋은 취지였나, 좋은 어떤 행동이었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무인기를 몇 개 더 보냈느냐가 아니라 다시 무인기가 온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건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계속 무인기를 내가 몇 대나 보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무인기 사태가 길어지면 밥상 민심에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였을 때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뒤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드러난 수치를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무인기 침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격추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례일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허허 웃는 정부보다는 우리도 비례 대응하겠다. 연합훈련하고 드론 부대 확대 편성하고 우리 무인기도 북한에 보내서 평양의 주석궁이든 뭐든 찍어 오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더 잘한다. 우리 안보를 더 잘 지키는 정부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현재까지 방금 본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같은 기조에서 공격용 무기를 달 수 없는 2m 이하의 무인기는요. 참 일일이 다 감지하고 격추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시도가 있을 때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 비례성의 원칙을 보여주는 할 만을 하는 모습을 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장이 길어지고 이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네. 무인기 보내는 거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긍정 요소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